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박명령 목사님과 청주 서문교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생명과학자가 본 생명의 기원, 거기에 이제 결국 진화론 비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의 이념이다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그 다음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생명, 그 생명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의 정보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유전의 원리는 진화의 불가능성을 보증한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의 이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국 과학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주의란 과학이 진화와 합리성의 유일한 근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과학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주의는 다른 말로 과학제일주의, 유물론, 자연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에서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것이라야지 과학적인 지식이고 과학적인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철학적 자연주의로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신, 영혼, 죽음 이후의 세계 같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주의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철학적 자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자연주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거부하는 사상인 것이죠. 과학주의 속에서는 이 철학적 자연주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근원을 이제 과학으로 증명된 것은 사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믿음은 당신의 주관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건 당신 방에 들어가서 당신 혼자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거로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이제 공교육을 통해서 교실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잘 받으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은 아까 이전 강의에서 재원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의 어떤 자기들이 이제 과학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전제 하에서 진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바뀌면 그 전제 위에 있던 과학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걸 할 때 그 전제가
예를 들어서 천동설과 지동설, 천동설이라는 근거 하에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은 그 패러다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거짓으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진화론에 근거를 해서 주장하던 모든 주장들은 조금만 지나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의 이념이라고 하는 이유는 과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논리적인 증거를 대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이념인 이유는 이게 과학의 기본 틀이라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과학교육 지침서입니다. 교사들에게 주어진 지침서인데,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때문에 과학적인 결론, 진화론입니다. 을 학생이 거부할 때, 기독교 학생이 진화론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진화론은 이 분야의 과학자들 사이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지식이며 모두가 공유하는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과학 교사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이것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과학의 주장만이 옳고 그게 공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주장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깨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엔 리처드 로완틴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유전학 교수입니다. 이 진화론자입니다. 상식에 반하는 과학적 주장, 이걸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이게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의 편을 드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유물론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신의 발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가 과학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자기들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스티븐 와인버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인데, 세계는 오랜 종교의 악몽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이것이 문명에 대한 최대의 기여일 것이다. 이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진화론이 옳기 때문에 이걸 지지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가 과학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화론은 버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뭐 같아요?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서 이 교황청의 어떤 지시를 불복하고 자기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 때문에 그랬다는 소문입니다.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재판을 받아서 그러지 못하게 이제 재판받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종교가 과학에 뭔가 족쇄를 씌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서 과학이 모든 학문의 제일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게 통섭이라는 책을 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재천 교수라는 분의 이제 스승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심지어 신학까지 과학의 아래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과학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게 결국은 과학자들이 결국은 자기가 헤게모니를 쥐겠다고 하는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처음에 생명의 종의 기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다윈의 생물학에서 시작했던 것이 그 1980년대에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은 폐기가 됐습니다. 이들이 감추고는 있지만 다윈의 진화론을 자기들이 이제 견딜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에 지구과학을 굉장히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구과학에도 지금 또 그 단기간에 지층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발견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결국 물리천문학적으로 빅뱅 이론에 의한 우주의 탄생, 이런 쪽으로 교과서 속에서의 내용들이 점차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허황한 가설들을 이제 내놓습니다. RNA 월드라는 것은 RNA라는 분자가 가장 먼저 생명의 첫 분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라이보자임이라는 걸 발견하고 처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다이렉트 판스퍼미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판스퍼미아라는 것은 생명체가 애초에 우주로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최초의 생명체가. 그러니까 그 운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구에 부딪혀 가지고 떨어진 그 돌 속에 어떤 생명체가 같이 왔을 것이다. 이런 이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권 속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이 불타면서 내려오는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어딘가에서 생명은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게임방 앞에 가면 두더지 나오는 걸 알죠? 올라오면 하나를 치면 다른 게 또 올라오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그냥 계속 올립니다. 그 부분은 그 현재 최고의 과학 잡지라는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화의 이론은 그 동료 평가를 할 사람이 없어요. 최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짓거리면 반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걸 주기적으로 그런 잡지들에서 실어가지고 그렇게 진화론을 유지하려는 진화론의 카르텔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무신론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크리스토프 히친스, 데니엘 데넷, 샘 해리스, 이런 이 네 사람을 무신론의 4대 기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마리 말과 그것을 탄 기수,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4대 기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과학적인 교육을, 과학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과학 활동을 하지 않고 글을 쓰는데 그 재미있게 글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 작가들이 결국 고용이 되어가지고 진화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무신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무신론자들은 자기 믿음의 근거는 논증하지 않고 상대의 주장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이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뭔가 설명을 하는데 논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여기 그림에 애기 막 소리 지르는 애기 있죠?
마치 자기 귀를 막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다. 피터 매도어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행하는 것, 비과학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과학을 망신시키는 일이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무신론의 이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리처드 도킨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 특히 조류학, 조류심리학이란 걸 이제 공부했어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스승이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승 덕분에 좀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씁니다. 1976년에 이 유전자가 이기적 유전자가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책이 많이 팔리니까 이 사람을 찰스 시몬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초창기에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화론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석좌 교수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공격을 위해서 고용된 저격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책 제목들 한번 보세요. 만들어진 신, 신은 위대하지 않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전부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걸 나레이션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버스 사진에 한번 보세요.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 신은 없을걸.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을 심판할 신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 이게 이 영국 런던의 2층 버스에 1년 동안 이 사람이 자비로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무신론자들은 우리의 복음을 못 믿게 만드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저 사람 유명해 하고 배웠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진리인가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다른 복음 사이에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과학주의가 기독교에 끼치는 해악은 기독교의 주장을 타당성의 범위 밖으로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지식의 원천을 근거로 지적인 종교였는데, 그 지식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믿는 종교였는데, 진화론은 성경을 믿지 못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데미지를 입힌 거죠.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 거짓말 같은데 뒷부분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의문을 품고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선미 정의의 기준을 상실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미워하게 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도 불변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도 어떤 전제하에 그걸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은 삶의 중요한 질문,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에서의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답할 수 없습니다.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주의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진화론이나 이 과학주의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학주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을 확신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창조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 전도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무신론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 이념이다. 무신론의 이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생명을 우리는 세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정의를 여러 생물학 책들에서 찾아보면 대체로 한 7, 8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도 있고 여러 세포가 모여서 구성된 생명체도 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은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 정보를 가진다. 그리고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성장 발육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후손을 재생산한다. 그리고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작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 세포 하나로 생명체인 아메바나 이런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러 세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다세포 생명체도 있고, 인간을 보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각각 다른 조직, 장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장 작은 세포로부터 우리가 가장 첫 생명체를 진화론자들은 하나의 세포로 생각을 합니다. 그 세포라는 것은 현미경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세포라는 말을 처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코르크 마개를 잘라가지고 현미경에서 이 자른 거를 현미경 아래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코르크 마개 잘라서 보니까 이런 중간에 빈 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을 우리가 셀이라고 하잖아요. 이 셀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1600년대고 그 이후 현미경이 조금씩 발전은 되었지만은 다윈의 시대 혹은 1900년대 초반까지 세포는 그냥 물주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복잡한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단순히 어떤 물주머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우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이 점차 발전되고
좀 더 높은 고배율로 이걸 보니까 이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 세포 배양할 때 우리가 세포들을 보게 됩니다. 아래쪽에 붙은 것들은 하얗게 보이고 세포가 분열하는 것들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두 개씩 나누어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개를 확대 나누어지는 걸 보면 중간에 있는 위쪽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발전된 전자현미경이라는 걸로 보면 세포 안에 무수히 복잡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껍데기를 볼 수 있는 이 전자현미경을 보면 이 오른쪽 위쪽이 이제 적혈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적혈구의 바깥 표면이 이렇게 생겼다. 요즘은 크라이오 EM이라고 해가지고 분자의 구조까지 알 수 있는, 그렇게 확대해 볼 수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런 전자현미경까지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세포가 우연히 그냥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세포와 지금의 세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세포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분자, 우리가 다루는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게 있고 독감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도 있죠. 바이러스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기생해가 세포에 기생해서 세포의 여러 기구들을 사용해서 자기를 재생하는 것이니까 세포가 없으면 바이러스는 늘어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서 결국 세포 단계로 올라가야지. 그 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mm의 100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동물세포, 식물세포, 그 다음에 인간의 난자, 개구리의 난자 점점 커집니다. 1mm. 계란, 이거는 훨씬 크죠. 타조알. 그러니까 인간의 여성은 1몇 미터. 이렇게 크기로 볼 때 이제 우리는 그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는 아주 작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뭐냐면 분자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로 모든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DNA라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가 있고, 그 정보를 옮겨 적어 가지고 만드는 어떤 공장까지 가져가는 RNA라는 분자가 있고, 그 RNA라는 분자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작용하는 분자인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정보와 관련된 것은 DNA, RNA, 단백질, 이 세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고, 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이 물질들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 생로병사의 모든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는 자기하고 똑같은 DNA를 복제를 합니다. 그걸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유전 정보를 두 개로 똑같이 펑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이렇게 지속되는 거죠. 세포 분열은 가끔씩 일어나고 그 중간의 기간 동안은 세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그 정보가 DNA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RNA로 옮겨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해요. 이 과정이
우리 생명 현상이 유지될 만큼 빨리 일어나려면 효소라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효소라는 단백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도 정보가 필요하죠. DNA 속에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DNA와 RNA와 단백질이 한꺼번에 있지 않으면 이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를 유지하는 생명 현상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는 효소가 뭐냐 하면은 효소가 없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분해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물질은 우리 가만히 두면 썩는 것처럼 흩어져 버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벗어나서 이게 빨리 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파란색 산을 넘어야지 다음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산을 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반응에서 효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잠깐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이 그림은 인간 유전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유전체를 처음 초판을 발행하기 직전에 거기에 관여했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미국 NIH의 수장이었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수장이었던 이 사람과 J. 크라이그 벤터라는 이분은 회사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이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시퀀싱을 해서 인간 게놈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우린 이걸 해서 돈 벌겠다라고 회사를 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 돈을 벌겠다고 한 이유는, 방법은 유전자의 특허를 얻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 봐서는 인간 생명과 연관되는 유전자를 특정 기업에 특허로 주면 안 되겠다. 그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 되면서, 그러면 둘이 사이좋게 같이 개발하자. 그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원래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를 아주 빨리 이걸 끝내게 됐습니다. 왜 이 그림을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 크라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또 회사를 차렸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은 합성 생물학을 하는, 생명체를 합성해내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어떤 생명체를 만들었냐면, 가장 간단한 생명체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죠. 그 생명의 기원이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가장 작은 생명체를 지구상에서 찾아왔더니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박테리아였어요. 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개수가 한 525개 정도 되고, 전체 유전체의 길이가 한 100만 베이스가, 염기가 한 100만 개가 안 되는 비교적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작은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DNA 신세사이즈라고 해가지고 DNA를 밖에서 합성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몇십만 개를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1000개씩 조각을 내가지고
합성한 다음에 이걸 붙이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외부에서 합성해서 만든 그 유전체를 다른 박테리아 껍데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만든 게 이 사람들이 JCVI, 자기 회사 이름이죠. J. Craig Venter Institute의 약자인 JCVI Synthetic, 그러니까 합성 생명 1호 해서 1.0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자기가 밖에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0개씩 만들었던 그 조각 중에서 유전자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 개씩 없애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개씩 없애보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20몇 개는 제거해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줄여보니까 473개까지 자기들이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473개의 유전자가 한꺼번에 있지 않으면 생명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하고 똑같은 후손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72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개가 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기반이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서 뭐 진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생명의 기원은 한꺼번에 최소한 500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있어야지. 그것도 단백질과 DNA가 동시에 있어야지. 그것도 밖에 그냥 흘러다녀서는 안 되고 세포라는 그 좁은 공간 속에 이게 한꺼번에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연구는 자기들은 결코 이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주신 그 세계관을 기반해서 이걸 해석할 때 이건 생명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굉장히 좋은 증거라는 거죠. 이게 2021년 셀이라는 생명과학에서 가장 좋은 잡지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 연구팀의 결론은 지구상의 가장 작은 세포도 생명 현상을 위해서는 480개 이상의 유전자가 필요하다. 유전자뿐 아니라 그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단백질도 동시에 필요하고, 세포막과 그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걸 합성할 수 있는 구조물도 동시에 필요하다. 세포가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면 이전까지의 모든 진화 과정은 무의미하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그분들이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세포는 지금 여기에 모식도로 그려진 만큼, 저절로 생길 만큼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핵이라는 게 있고, 세포의 굉장히 많은 소기관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거기에 최소한 500여 개의 단백질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것이 세포입니다. 이게 그냥 펑 하고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저는 이제 지적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irreducible complexity. 더 이상 줄이면 이걸 도저히 그 다음이 다시 재현이 안 되는 그걸로 이걸 세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제 RNA 월드, 판스퍼미어.
판스퍼미아는 원래는 정자 속에 작은 사람이 원래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되면은 그 작은 사람이 점점 자라서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다이렉트 판스퍼미아라는 것은 그게 외계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저희 결론은, 생명은 결코 우연히 점진적으로 생겨날 수 없다. 그러면 생명체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생명의 정보는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아직도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기물에서 유기물 단량체가, 유기물에서 유기물 단량체가, 그 다음에 유기물 단량체들, 단백질, DNA, RNA 같은 생명의 중심 분자들이 단세포 생명을 만들고, 단세포 생명이 다세포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각각의 단계에는 굉장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정보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왔냐를 진화론자들은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염기 서열이 30억 개라 그럽니다. DNA는 AGCT라는 4개의 염기가 배열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30억 개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들이 그 속에 정보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아직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게 의미 있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각각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장 작은 생명체의 53만 1000개의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작은 박테리아 세포, 그거가 구성이 되려면, 의미 있는 정보로 구성이 되려면 각각의 자리에 각각의 AGCT 중에 한 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자리마다 4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 2개가 될 때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그게 53만 1000개가 될 때는 4분의 1에 53만 1000승. 제가 이걸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봐도 계산할 수 없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한 1000승쯤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리가 그 1000단위마다 콤마를 찍잖아요. 콤마가 한 18개쯤 나왔어요. 그만큼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DNA의 정보가 있고, 그 정보는 염색체 속에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배열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여러 개 뭉쳐져 가지고 조직이 형성되고 장기가 만들어지고, 그 장기들이 모여서 어떤 기관계가 형성되고, 호흡기, 소화기 이런 기관계가 형성되고, 그게 모여서 생명체가 됩니다. 이 각 단계마다 있는 그 정보들이 우연히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유전자라는 것을 의인화해가지고 진화론적인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결코 유전자는 자기의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신체의 독특한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핵 속에 있는 DNA의 배열, 그 다음에 그게
세포 분열될 때는 염색체라는 것으로 이래 뭉쳐져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사 가려면 보따리를 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삿짐을 싸죠. 그건 이사 가기 위해서 혹은 두 개로 나누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게 풀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풀려 있는 DNA가 이 그림에 있는 공 속의 실타래처럼 DNA들이 섞여 있는데 1번 염색체는 자기들끼리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같은 염색체의 것들이 비교적 서로 가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배열, 이게 시간이 지나며 그 배열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병에 의해서 그 배열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 뉴클레옴이라는 것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옴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후석유전학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는 이 단순한 생명체와 복잡한 생명체 사이의 어떤 도약,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정보의 근원과 방법을 과학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게 가능하냐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분자유전학은 진화의 불가능함을 보증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유전학입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해도 콩 심은 데 팥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아까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염색체라는 구조로 이제 보따리를 싸요. 여기 오른쪽 가장 아래쪽에 보면 사람에 있는 염색체를 세포 분열되기 직전에 스톱시켜서 꺼내가지고 배열을 해본 겁니다. 가장 큰 거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가장 큰 거를 1번 염색체라고 그러고 가장 작은 것을 22번 염색체라고 그럽니다. 성염색체는 따로 떼놓고 XY는 따로 떼놓고 보면은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1번 염색체 하나, 어머니에게서 1번 염색체 하나. 그래서 23개의 염색체 세트를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세트로 받습니다. 1번 염색체끼리는 거의 모든 정보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전 정보의 다름이 99.8% 같다 그럽니다. 그 0.2%의 다름이 우리 전부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정보 속에 그 정보가 1번 염색체부터 22번 염색체까지 있고 성염색체 XY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체세포 분열, 우리 몸에 있는 몸 체자를 써가지고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2배로 불려가지고 나누고 2배로 불려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든지 꺼내가지고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보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정자나 난자,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있는데 이 생식세포는 만들어질 때 어머니에게서부터 온 정보와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정보를 서로 섞어요. 서로 섞는데 같은 것끼리 바꿔야 돼요.
같은 것끼리 바꾸지 않고 여기서 많이 주고 여기서 조금만 주면 유전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임신은 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연유산 되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 발달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때 이게 똑같이 안 나눠지고 한쪽에 많이 가서 혹은 한쪽에 적게 가서, 적게 가면은 거의 다 수정이 안 되고 많은 경우에는 가끔씩 발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태어나면은 발달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수정될 때는 이게 뒤섞이는데 수정된 다음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똑같은 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와 나팔관과 자궁을 이제 보여줍니다. 수정은 나팔관의 거의 끝부분에까지 정자가 와서 난자를 만나게 됩니다. 난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직 하나의 난자만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이 수정된 수정란은 이제 나팔관의 운동에 의해 가지고 안쪽으로 밀려 자궁으로 가고 착상을 하게 됩니다. 착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태어나기 직전의 아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정자와 난자에서 일어나는 수정란에서는 이게 이제 섞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서부터 반이 오고 어머니에게서 온 반이 섞여 가지고 한 세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트 있던 것을 섞어 가지고 한 세트 만든 것이 정자와 난자예요. 그러니까 그 체세포가 가지는 거의 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남자가 되려면 아버지로부터 Y염색체가 와야 되고, 여자가 되려면 아버지로부터 X염색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속에는 남자는 Y염색체가 있고 여성은 X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그 성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밖에서 호르몬을 아무리 주든지 생식기의 수술을 하든지 외모의 성형수술을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왜? 세포 안마다 성염색체가 있고 그 성염색체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염색체 수가 동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46개가 있어요. 그런데 침팬지는 48개가 있습니다. 염색체 수가 다르면 교배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기 힘들다는 거죠. 원숭이류는 전부 다 48개입니다. 사람만 46개입니다. 그 다음에 당나귀와 말 사이에 교배해가지고 노새가 태어나죠. 그렇지만 그 노새는 생식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와 사자도 그 교배해서 새끼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배열이 다르고 유전자의 개수는 같다 하더라도 배열이 다르면 바꾸면 서로 다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거는 이쪽에서 많아지고 어떤 게는 여기는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이 수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불평등교차. 불평등교차는 그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서로 바꾸는 것,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가 섞이는 것, 그것이
똑같이 교차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발달 질환들의 원인이 있는데, 이게 바꿔치기를 할 때 DNA 염기 서열이 자기들끼리 딱 맞는 부분끼리 바꿔치기를 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바꿔치기를 할 수 있지만 항상 딱 맞는 것끼리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계산하는 거는 머리 아프시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침팬지와 사람은 사촌이다 이야기를 했죠. 1900년대 후반에 99%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전자 가지고 그 상동성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2005년에는 사이언스에 또 98%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와서는 침팬지와 사람은 70% 이하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부터 침팬지가 한 10% 이상 더 길어요. 그런데 어떻게 99%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유전자 배열이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서로 섞일 수 없는 이런 것을 가집니다. 그 유전학,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교차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데, 유전학은 진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유전자들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두 개가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질병은 우리가 생식이 안 되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진화론자들에게 이제 부정당했다. 이게 1980년대에 이제 시카고 필드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화론자들이 16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 학문 분야의 진화론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때까지 다윈이 이야기했던 점진적인 진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조금씩 형태가 변하고 조금씩 유전자에 뭔가가 첨가되어서 진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냈습니다. 제목부터 보시죠. Evolutionary Theory Under Fire. 진화의 이론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래서 이때 어떤 학문 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빨리 버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래도 지금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토론을 이 사이언스에 있는 이 기사는 이제 과학 전문 기자가 기고를 한 거예요. 그때의 환경을 이 사람은 이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한 건 뭐냐면,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하버드의 진화론 학자가 이야기한 단속 평형 이론입니다. 점진적인 진화가 아니고 급작스러운 진화. 그래서 중간 화석이 없는 급작스러운 진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버려져야 마땅하지만 다윈의 명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진화론의 강조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다윈의 진화론은 부정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때, 프란시스 베이컨은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고 성경에 대한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은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고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원칙으로 두는 거죠. 그러나 현재 신학과 과학이 잠재적인 갈등을 가지는 것은 신학이나 교회의 전통에 기반한 성경 해석,
그다음에 이 세계관이나 정치에 영향을 받는 과학,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잠재적인 갈등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과학주의자나 진화론자는 틈새의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무지했을 때는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뭐 구름의 양전기와 음전기가 서로 가까이 갔을 때 그 사이에 전하가 흐르면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난다, 뭐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은 있을 자리가 없어진 거죠. 과학이 밝히는 만큼 없어지고 그 사이 틈새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있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지금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질문이 있고, 신학은, 성경은 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봐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같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입니다. 1, 2차 귀환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성벽이 없고 성문이 불탄 예루살렘은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성문 안에 성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성벽과 성문은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기원, 그 다음에 진선미의 기준, 우리 고통의 원인,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게 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할 때는 이 기준, 저거 할 때는 저 기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세계관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필요하다. 조금씩 추가될 수 없다. 유전의 원리는 종을 넘어서는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진화론은 과학의 자유로운 해석을 얽어매는 굴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으로 자꾸 해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론은 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을 독려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인 거죠. 진화론적 세계관은 지금 얽어매가지고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는 카르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둘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 시간에 가르쳐지면 안 됩니다. 철학의 분야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철학이 있더라고요. 철학에서 기원론, 존재론의 내용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논의되어야 됩니다. 서로 논리적으로 뭐가 옳은지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여러분들 학교 교육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을 일단은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